2기의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화폐 전쟁이다. 파괴력으로 봤을 때는 무역 전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고 즉각적이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달러 기축 통화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 인류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패권 전쟁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모신 분은 미래학자시죠. 최윤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미중 패권 전쟁 트럼프 집권 2기가 되면서 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집권 1기 때하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때랑 뭐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2기도 가장 핵심을 무역 전쟁 이렇게 두고 계시는데요. 물론 무역 전쟁이 1기와 비교해서 훨씬 더 강력해진 건 분명합니다. 물론 1기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무역 전쟁을 그다지 전 세계를 흔들리고 경제가 충격을 받고 할 정도로 안 했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워딩은 1기 때보다 강해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역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1기가 무역 전쟁이라면 2기의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화폐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겠지만 1기의 무역 전쟁이 엄밀히 얘기하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더 세게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기도 무역 전쟁은 화폐 전쟁에서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성동격서 전략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낫고요. 실제로 아마 그렇게 사용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기 때 이후에 벌어진 그 무역 전쟁, 네네. 여기에서 보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은 좀 줄은 것 같은데 전 세계 수출은 더 크게 증가해서 다른 나라를 통한 미국 이 수출까지 포함을 하면 훨씬 더 증가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포커스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든 수치를 생각할 때는 자연적인 어떤 성장, 그로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전체의 규모는 늘었다라고 보는 것은 그게 실제로 무역전쟁에 성공해서 늘은 거냐 아니면 경제가 그냥 자연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 3%씩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늘은 거냐라는 걸 좀 구별해 봐야 되고요. 제가 실제로 물론 미국이 이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1기 때 장담했던 혹은 생각했던 것하고는 현저히 그 이득이 좀 낮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대중무역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중국이 1기 무역 전쟁에서도 트럼프 집권, 트럼프하고 하면서 뒤에 미국의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균형에 이르렀는데 그거는 후반부 때고요. 실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무역 전쟁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미국에서 정말 중국 견제를 심하게 하는데 여러 네네.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라는 무용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오히려 기술도 더 독자적으로 하려는 어떤 투자 집중을 통해서 더 다 나아지는 것 같고 네네. 수출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렇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미국은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심한 견제를 계속 해나갈까요? 네, 이거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다른 국가들 간의 경쟁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데요. 다른 국가들은 3등, 4등 이렇게 거기에서 고만고만한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사실 전 세계 패권 제1위국의 지위를 놓고 싸우는 그런 어떤 전쟁입니다. 그래서 둘 간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즉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가 미국은 앞으로 계속 1위를 유지한다면 다른 나라가 2위로 올라오면 끊임없이 패권 전쟁을 계속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이전에 일본이나 구소련이나 이런 데하고도 패권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 권력의 어떤 구도상 필연적인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왜 이게 필연적이냐면 굳이 그러면 왜 그냥 2위하고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2위가 1위에 못 올라오도록 해야 되냐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데요. 1위와 2위의 차이는 2위와 3위, 3위와 4위 간의 차이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쉬운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본다면 반도체를 우리가 보면 전 세계의 선진국 중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반도체 회사들 간에
뭐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가를 1위와 나머지 2위 이하의 나머지 이 기업들의 주가를 하면 사실 매출의 차이만큼 주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들은 2위 이하는 매출의 차이에 주가가 가는데요. 1위와 2위는 그 차이가 거의 많을 때는 10배 이상 주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가장 간단한 게 1위가 기술의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프리미엄이 엄청 큰 거죠. 그게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G1과 G2는 G2, G3의 차이와 전혀 다른 차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끊임없이 G2에 올라가면 아무리 본인들은 내가 G1을 안 한다고 해도 G1을 가야 되는 거고요. G1도 역시 끊임없이 G2가 못 올라오도록 해야만이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 어떤 리더십의 프리미엄 이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필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의 이 패권 전쟁은 네.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대상하고 경쟁하는 국가만 말이지 인류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패권 전쟁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화폐 전쟁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 화폐 전쟁에 말씀하신 그 의미는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화폐 전쟁 그러면 뭐 화폐를 가지고 막 뭐 전투를 하듯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달러 가치의 어떤 강화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오해가 달러 가치의 어떤 강화, 뭐 이런 달러 가치의 강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앞으로 그럼 강달러로 가겠다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달러 가치의 어떤 강화와 보존과 달러가 약세냐 인덱스가 강세냐 두 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약세든 강세든 상관없이 달러에 대해서 혹은 또 하나가 있죠. 화폐 전쟁은 하나 보면 달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미국 국채거든요.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국가들이 전 세계 기업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쓰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치 강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화폐가 있죠. 그게 이제 위안화라든지 이런 거기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사용하는 그 범위를 국가들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도전하는 국가는 그걸 뺏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2024년 11월 30일에 SNS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 관세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우리가 앞으로 방관하며 지켜보는 시대는 끝났다. 너희들이 달러 무역에 있어서 달러를 탈피해서 위안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루블화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달러를 쓰지 않으면 100% 관세를 때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관세에 대한 무기, 뭐 그다음에 무역 전쟁의 무기는 전부 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이 달러 그리고 달러에 준하는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사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화폐 전쟁을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이 패권, 전쟁 패권의 역사에서 발견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비밀인데요. 네네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화폐 전쟁이 무역 전쟁보다 더 파괴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제가 그 책에서는 인류 최초에서부터 현재까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국가들이 그 권력을 유지할 때 어떤 방법, 획득하거나 유지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라는 걸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파헤친 건데 가장 원시적인 게 이제 폭력이거든요. 그런데 패권국이 계속 바뀌면서 그들이 학습 효과나 또 새로운 무기를 가지면서 점점 새로운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힘들을 가졌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 화폐라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 이전에 가장 많이 썼던 게 이제 무역인데요. 무역도 제가 조금 분류를 했는데 패권 국가가 국가의 부를 계속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폭력도 쓰지만 사실은 약탈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제가 그냥 비유를 했냐면 무역은 가장 세련되고 완성된 약탈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왜냐하면 결국 무역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미국도 보지만 본인 국가의 어떤 표준, 힘, 기준을 가지고 무역의 어떤 룰을 만들고 가장 자기들에게 유리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공정무역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표면상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죠. 그게 과거로 보면 원시적 약탈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게 굉장히 세련되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무역전쟁하고 화폐전쟁을 제가 두 개를 비교했는데 무역전쟁 우리가 보듯이 타겟을 딱 정하고
우리가 무역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특정한 국가나 영역에 무역 전쟁에 힘을 쓰면 그게 일단은 지역적입니다. 근데 화폐 전쟁은 지금 현재 화폐가 유통되는 구조상 한번 쓰기 시작하면 어떤 특정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도 이게 전방위적으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파괴적이다. 뭐 예를 들면 무역 전쟁에서는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얼마나 때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방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보편적 관세 뭐 10%, 뭐 20%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은 그렇게 한 번에 파괴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폐 전쟁은 트럼프나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이 의도하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국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방이든 적국이든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한 번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떤 파괴력으로 봤을 때는 무역 전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고 즉각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최근에 미국 경제 그렇게 좋고 또 세계의 모든 투자 자금 혹은 그 뭐 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이 됐든 아니면은 또 주식에 대한 투자 자금이 됐든 미국 쪽으로 다 쏠려 몰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축통화 효과라고들 하는데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기축통화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경제력이죠. 예.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다뤘지만 기축통화 국가가 그게 이제 제1 패권 국가인데 계속 변했는데 미국 이전에 기축통화 국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그 영국이 대항해 시대에서 마지막에 최고의 패권, 유럽의 패권 국가가 됐는데 결국은 그 기반이 물론 제가 이제 이 책에 다룬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그 적인 어떤 무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무역 시장을 장악하고 국가의 어떤 부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그 국가의 부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가장 안전한 통화로서 파운드화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는 제1기축통화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최후의 화폐 보루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보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기축 통화는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 선진국 국가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적인 무역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화폐로 뭐 파운드화해서 달러를 쓰자라고 합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의 기축통화 국가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화폐 뭐 세너리지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기축통화를 쓰게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형과 유형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를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왜 가져왔느냐? 간단합니다. 그 국가가 영국이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제가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유일한 뭐 이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전쟁에서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게 제1,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유럽이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완전히 경제가 다 무너진 거죠. 네. 결국 어쩔 수 없이 미국에게 넘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본이 되는 경제력과 동시에 상대국이죠. 그 기축통화를 넘겨주는 국가가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 그게 됐기 때문에 미국이 왔고요. 앞으로 그러면 미국을 대체하는 제1기축통화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 패턴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즉 미국보다 경제가 훨씬 더 탄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미국이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즉 미국의 본토가 미국의 경제가 전쟁과 같은 것에 휩싸여서 완전히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 가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미국의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쩌면 좀 길게 보면 21세기 끝까지 미국이 제1기축통화는 유지하는 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약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약점은 있죠. 네, 미국 달러의 약점 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미국 달러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추론을 좀 해봤는데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위축이 돼야 되겠죠. 크게 흔들려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제1기축통화라는 것은 전 세계의 무역과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를 사람들이 안 쓰게 되는 혹은 달러를 대체하는 다른 통화를 더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달러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의 어떤 그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네. 즉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미국의 달러의 기반을 페트로달러라고 그러잖아요.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는 달러를 쓰겠다. 그러니까 달러를 쓰는 비중이 확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금융 시스템에서도 달러 쓰는 게 늘어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혹은 오펙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는 페트로달러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의 그 시점에 달러의 또 다른 어떤 대체적인 화폐 역할을 하죠. 미국 국채. 그 국채를 동시에 그 타이밍에 동시에 다 시장에 쏟아내는 그런 사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 순간이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제1기축통화의 지위를 심각하게 흔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보는 달러 기축통화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근데 요즘 그러한 달러 패권의 균열이 좀 보이고 있다 이런 그렇죠. 평가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네네. 사우디도 중국의 원유 위안화로 그렇죠. 대신 결제받기도 하고 네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또 브릭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브릭스 내 공동 화폐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균열은 하지만 결국 달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긴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나 브릭스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결제에서 뭐 중국의 위안화를 허용해주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인 겁니다. 즉 우리가 잘 알듯이 바이든 정부 시대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너무 대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은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공생 관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어떤 그 페트로달러를 유지해주고 동시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중동의 지역적인 패권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이제 서로 암묵적인 어떤 협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바이든이 어느 정도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이 좀 발을 빼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잽을 한번 날린 거죠. 예, 자꾸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직 미국을 대체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 에너지 무역 관해서 화폐라든지 특별히 또 중동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적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국을 대체하고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러시아 해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전술적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관계 정상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지역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브릭스가 중국의 편에 드는데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 노력을 했는데 위안화가 사실은 전 세계 화폐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됩니다. 한 10년 해도 1%포인트 높일까 말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자꾸 브릭스 국가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얘기했던 트럼프가 너희들 자꾸 그러면 관세를 100% 때리겠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중국에 붙어 있는 얼라이언스 되는 다른 국가들을 트럼프가 달러를 계속 쓰게 할 수 있는, 즉 미국 계속 쓰게 할 수 있는 무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지역적인 영향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크게 흔들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네네네. 이것에 대한 위협 크기를 좀 크게 평가했던 분들도 많았는데 그렇죠. 결국 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별 효과가 없었죠. 네, 네. 위안화 중국이 그렇다면 이대로 포기할 것이냐? 절대 포기는 하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10년 전에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그때 중국이 이제 막 부상을 하고 미국이 서브프라임으로 막 무너지고 이럴 때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곧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고 새로운 기축통화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다 얘기하면서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10년 전에 예측했던 내용에 동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의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중국은 겉으로는 4%를 유지하지만 중국 정부가 밀어넣는 그 돈을 본다면, 그리고 중국의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숫자들은 사실 좀 거품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는 지금 거의 디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왜 디플레이션을 보냐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쫙 올리면서 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모든 나라들이 긴축을 하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랬는데 중국은 역으로 갔어요. 네, 계속해서 지준율을 내리고 뭐 그다음에 금리도 안 올리고 막 돈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야, 뭐 미국이 긴축을 해도 다른 나라들은 다 따라 긴축해야 되는데 중국은 뭐 홀로 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경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 때문에 돈을 막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따라가지 않으면, 같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중국 내 자본이 빠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건데, 모든 나라가. 그게 기본 룰인데 중국이 그걸 모르고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보다, 위험보다 자국 내에서 지금 경제가 돈이 없어서 뭐 생기는 문제, 특별히 부동산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그게 더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푸는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 심각한 함정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안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허약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거는 중국의 위안화의 어떤 힘과도 연결돼 있어요. 위안화 가치. 즉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안 그러면 뭐 관세를 때리겠다. 미국 경제를 다시 오르겠다라는 것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달러화 가치에 대한, 미국 국채에 대한 가치에 대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폐의 전쟁으로 귀결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화폐 전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원이 되려면 이 화폐의 경쟁력, 화폐 가치를 늘려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지만 결코 짧은 기간 안에 그 위력을 끌어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지난 1, 20년 동안 겨우 올린 1%포인트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 뭐 심합니다만 네네. 앞으로 그래도 좀 서로가 경제가 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들이 있고 좀 이렇게 화합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더 격하게 싸움이 더 커질 것이냐,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나뉘던데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5년 내지 10년 정도는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래서 제가 미중 패권 전쟁의 마지막 국면, 마지막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뭐 제가 이 책에서 썼지만 둘이, 어떤 분들은 둘이 막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 10년, 15년 동안 미중 패권 전쟁을 하면서 둘이 서로 알았어요. 결국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무너뜨려서, 미국이 과거에 일본과 구소련은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전략들을 웬만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은 그 두 국가와 전혀 다르게 완전히 미국한테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거를 미국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하는 거고요. 패권 전쟁은 2위 국가가 멈출 수는 없어요. 1위 국가가 멈춰야 멈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우리 그만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중국은 계속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멈출 때 멈춘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미국이 멈출 것이냐? 저는 멈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지금 아무리 무역 전쟁을 하고 패권 전쟁을 해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또 중국 시장에서 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죠, 유화 제스처도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든지 큰데 중국이 아무리 빈부격차가 극심해도 중산층이 있어요. 그 중산층이 미국의 인구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산층이 계속 성장을 하면 부가 커지겠죠. 그런데 중국을 제가 이제 제조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조업은 1차, 2차, 3차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맨 밑에가 3차인데 3차 단계 맨 밑에인 제조업은 중간재를 수입해서 팔죠. 그 세계 공장. 우리나라가 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했고 중국이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부품과 소재를 가져 중간재를 가져.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극렬하게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세계 공장에 있을 때는 미국이 별로 견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국 같은 나라와 경쟁이지 중국이 성장한다고 해서 미국에 유업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재를 만들기 시작하면 미국은 제조업 1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부품과 소재, 첨단 장비 이런 걸 만드는. 그럼 결국은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중국을 이제 견제를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국을 끌어안지 못하면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중산층이 커지는데 그 중산층이 결국은 미국에 이제는 그 2단계 오면 미국의 회사의 물건을 사게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 계속해서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해서 무역 전쟁으로 어쩌든지 가서 하지만 제재를 하고 막 이러면 미국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점점 줍니다. 네. 아무리 패권 전쟁을 해도 중국은 계속 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커진 중산층의 그 시장을 미국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둘이 나눠가져요. 어디냐면 첫 번째 중국 기업이. 중국. 그렇죠. 결국 지금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국과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유럽이 있는데 이 유럽이 표면적으로는 대중국에 대한 제재나 압박, 그 다음에 공급망 분리를 미국을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봤지만 뒤로 돌아가서 네, 중국하고 뒷문을 열고 거래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끊임없이 20년, 30년 패권 전쟁을 하면 그 중국 모든 시장을 미국은 하나도 못 갖고요. 이기면 다 갖거든요. 근데 못 이기면 결국 중국 기업, 유럽 기업이 다 주게 되죠. 네. 그래서 미국한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그게 5년 후든 10년 후든 미국의 의회와 미국의 행정부가 반드시 그 계산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면 차라리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서 훨씬 더 우위적인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때가 올 거다. 그게 제가 이전 측에서 했던 차이메리카 어게인입니다. 그 상황은 반드시 온다. 불확실성은 시간의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손을 잡는 날이 그렇죠. 온다. 네네. 서로의 그 희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경제적 논리로 다시 손을 잡을 그렇게 것이다.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5년, 10년은 뭐냐면 그것을 한다고 전제로 두면 그때까지 좀 더 격차를 더 벌리거나 좀 더 미국의 어떤 체력, 경제적 체력을 회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뿐이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